2강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2절 지역사회 간호 개념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1강에 지역사회 복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복원학 속에서 복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분야가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정의 내릴 때요. 기본 개념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고 뭐 체계로도 정의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기본 개념으로 우리 지역사회 간호를 정의 내린 것이 소개되고 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기본 개념, 우리가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는 기본 개념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정의 내리자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간호 정의 내릴 때 기본 개념으로 정의 내리자면 세 가지 개념이 꼭 등장을 해야 돼요. 먼저 대상에 대한 개념. 그래, 대상.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뭐냐?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역사회 안에는 개인, 가족, 집단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정의 내릴 때 두 번째 등장해야 되는 개념이 우리가 목표가 등장을 해야 돼요. 목적. 여러분들 복원이 크다고 그랬어요? 간호가 크다고 그랬어요? 복원이 크다고 그랬죠. 지역사회 복원은 건강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요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의 목표는 뭐라고 설정을 했냐면 우리가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적정 기능, 우리가 가장 최고의 기능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적정 기능이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건강관리 기능 수준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우리가 행위 개념이 나와야 돼. 행위 개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는 우리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라는 활동도 있고요. 그 외에 관리 활동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으로는 간호 제공과 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과 우리가 관리 이렇게 환경관리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관리든 뭐 간호사업 관리든 관리 업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를 정의 내릴 때 이 세 가지 개념만 있으면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간호 제공과 보건교육과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를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도 있고요. 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개념 간의 우리가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대상과 목표 사이에서는 너무 좁게 그렸네. 좀 넓게 그리자면 요 목표가 있죠. 목표. 그 대상과 목표 사이에서는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 즉 사람들이 하는 건강 기능이 다양한 지표 선상 위에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가장 높은 수준이 적정 기능이었었죠. 그래서 이 대상과 목표 사이에는 우리가 다양한 기능의 연속 지표선상 위에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기능 연속 지표선상 위에서 어딘가에서 기능을 하겠죠. 그 기능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목표 사이에서는 기능 연속 지표.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좁네. 그 활동 행위. 대상과 활동 사이에는 여기에는 대상자에게 간호 활동을 제공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정에 의해서, 그죠? 엄격한 간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간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활동을 제공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되 우리가 시간 낭비 많이 하면서 달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을 할 때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구인 수단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 활동 사이에는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간호 개념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간에 우리가 세 가지 요소로도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상호작용까지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 좀 전에 설명이 됐죠. 대상은 지역사회, 개인가족, 집단을 포함한 지역사회, 목표는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라 그랬고 요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기능 지표 선상위에서는 가장 높은 기능 수준, 우리가 오렘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자기건강관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간호 수준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 목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유전, 환경, 습관, 뭐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기능 연속 지표. 요거는 우리 개인 기능 지표가 아니라 기능 연속 지표. 그래서 제목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네. 기능 연속 지표는 요 대상과 목표 사이에 기능 연속 지표 선상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기능 연속 지표, 패시먼이 제시한 기능 연속 지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건강을 정의 내릴 때 우리 임상하고는 좀 달라요. 임상은 질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정의 내린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질병이 없다고 해서 다 건강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라 건강 수준도 기능 수준은 다 다르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기능 수준도 다 다르다. 즉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고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능 연속 지표를 우리가 긍정적인 지표를 5가지, 부정적인 지표를 5가지 이렇게 불렸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지수 5가지는 자아인식, 대처, 성장, 자아실현, 적정기능. 우리가 간호 목표는 적정기능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요 5단계로 부정적인 기능 수준으로는 긴장, 초기 신호, 그다음에 증상, 불구, 기능장애 이렇게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긍정적인 지수, 우리가 질병이 없는 없으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지수도 수준이 다 다르는 거잖아요.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인식이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대처는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처.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이고요. 자아실현은 내가 원하는 적절한 성취를 이루는 것. 적정기능은 최고의 건강 수준을 우리가 달성하는 최고의 건강기능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 연속 지표, 우리가 패시먼은 기능 연속 지표 선상위에 긍정적, 부정적 지수 5가지를 제시했는데 어떤 지수가 어디에 들어가나 알아주시고 특히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긍정적인 지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 5단계 알아두실 것. 우리가 이 대상자가 기능 연속 지표 선상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우리가 최고의 기능 수준이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호사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자아인식 단계다. 질병은 없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활동. 요거.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거, 보건교육하는 거, 관리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우리가 정의 내려본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 정의 내리기 위해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대상과 목표와 활동, 요 개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 간의 상호작용 요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요 목표라는 것이 적정기능 수준 향상인데 우리가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것은 기능 연속 지표 선상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 긍정적인 지수, 부정적인 지수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비교한 표가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비교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다뤘었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의 역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가족을 대상으로 하다가 우리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다가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요구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에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에서도 여러분들 공중보건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업이 그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업은 공공보건 조직에서 즉 공공보건 사업 체계 내에서 실시하는 보건간호라는 게 있고요. 보건간호.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공공보건 조직의 대표적인 게 보건소 아니겠어요? 보건소의 보건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업을 보건간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건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요구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가 있다는 거죠. 간호. 여러분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지역사회 간호 안에 보건간호가 포함된다고도 우리가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은 보건간호를 포함한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럴 때는 요 보건간호는 공공보건 조직에서 보건사업 속에 공공보건사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업 얘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해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간호사업이다.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을 지역사회 간호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공보건하고 지역보건 비교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 요거 비교하자면 요것도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간호라는 것은 보건사업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 전문화 사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전문화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몇 가지 사업을 이렇게 채택을 하는 거예요. 모자보건, 가족계획, 뭐 전염병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채택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화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 목적은 예방과 1차 진료 이렇게도 되는 거고, 특정한 목표예요. 국가가 어떤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특정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단한 보건, 의료, 예방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예방이라던가 진료 중에서는 간단한 진료, 보건, 의료 우리가 간단한 보건, 의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대상으로 한 거, 그 목적을 설정을 한 거고요. 대상은 선택된 집단. 우리가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사업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개 집단을 선택해서 주로 하게 됩니다. 선택된 집단. 그 다음에 주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될 거고 장소는 주장소가 보건소.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은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사업을 그냥 받는 거예요. 수혜자.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혜택만을 본다는 거죠. 이런 위치에 있고, 정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하향적으로 전달되고, 사업의 성과 기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중보건하고 지역사회보건, 우리가 공중보건이 지역사회보건보다는 단기적인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임상보다는 장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건간호나 지역사회간호도 임상간호에 비해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기간이 요구돼요. 그래서 장기간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건간호와 지역사회간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임상간호에 비해서는 보건간호가 장기간의 사업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 얘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이 우리 지역사회 간호인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요 지역사회 간호는 우리가 보건간호에 비해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커다란 건강관리 사업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업 방식으로 보자면 전반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전반화 사업이라는 것이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업무를 딱딱딱 선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보건간호라면 지역사회 간호는 대상자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전반화 사업 형태가 되겠고요. 목적은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라 그랬고 주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이 지역사회 간호는 얘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 주민 요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제공 장소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여러 시설에서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마련은 세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의 재원이 마련돼서 주민의 재원을 가지고 지역사회 재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도 있고요. 네, 대상자의 위치는 요 지역사회 간호는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반자적 위치, 즉 수평적인 위치에서 한다는 거고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공통적으로 임상간호에 비해서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요거 일단은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되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공중보건하고 공중보건 사업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으시고 요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보건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특징은 지금까지 요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 비교했잖아요. 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것이고요. 네, 지역사회 간호 역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역사. 그래, 지역사회 간호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보건이 더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이 크고 그 안에 간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간호의 역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보건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보건 사업 속에서 간호 사업이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보건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보건의 역사를 볼 텐데, 보건의 역사는 우리가 서양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죠. 여러분들 서양의 역사는, 보건의 역사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볼 거고요. 간호의 역사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가 간호의 역사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의 역사는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거고 보건의 역사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의 역사, 우리 서양에서의 보건의 역사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양의 역사, 즉 외국의 보건사업의 역사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보건의 역사를 분류할 때 우리 학자 간에 역사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건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분류하자면 우리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혹시 한국사를 하시는 분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보실 텐데 시대적으로 분류하자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 고대는 기원전부터 해서 기원 후 500년까지. 요 중세는 500년부터 대략 1500. 근세는 1500부터 우리 1700년대. 근대는 1700년대부터 우리가 1900년대까지. 1900년대 이후를 우리가 현대 이렇게 분류합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할 거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 역사를 뭐로도 분류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건 사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 중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보건학적 분류다. 보건학적으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보건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요 고대, 중세는 같아요. 고대, 중세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근세, 근대. 근세, 근대를 뭐로 구분하냐면 우리 근세, 근대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치료하던 것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사업이 시작된 시기, 우리가 요람기라고도 하고 또는 여명기라고도 하고 태동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이 동트는 시기다.
예, 악의 요람이다. 그래서 요람기라고도 하고 여명기라고도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여명기. 여명기는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이제 시작된 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명기. 그다음에 인구 집단 대상으로 예방 학문이 급발전하게 됐거든요. 요거를 발전기라고 그러는 거고, 발전기라고 그러고, 아니, 발전기가 아니라 확립기. 확립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현대 와서는 보건사업이 다양하게 아주 급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발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 요거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은 거고, 요 여명기는 우리가 1500년부터 1850년까지 이렇게 보건사업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보건사업, 특히 예방사업이 확립된 시기가 확립기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1850년부터 1900년대까지 얘기는. 요 1850년이 우리가 보건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 연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고, 발전기는 이 현대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로도 분류하냐면 여러분들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질병 발생 학설이 보건사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질병 발생 학설 중심으로도 우리가 분류합니다. 우리가 질병 발생 학설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고대기 때 등장한 것이 장기설이에요. 장기설. 물론 요 장기설 이전에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장기설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주 원시시대 때 그 질병이라는 것이 신이 벌 주는 거다. 뭐 점령설도 있었고, 또 우주의 움직임에 의해서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된다. 점성설도 있었어요. 근데 점령설, 점성설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설이기 때문에 보건사업 발전과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고대기 때 등장한 장기설부터 보자면, 요 오염장 공기기, 오염된 공기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질병이 발생된다. 이게 장기설이거든요. 요 장기설이 요 고대 때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제창이 됐고요. 요 장기설은 오염된 공기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면 질병을 유발하는 거니까 질병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개인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예, 환경보건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장기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중세 때, 여러분들 중세 때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범유행했다고 그래요. 범유행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 걸쳐서 유행하는 거거든요. 요 중세 때 범유행에 따라서 뭐 이때 범유행한 것이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나와 있듯이 페스트라던가 한센병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서도 그 나병이라던가 매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행을 했거든요. 한센병이 나병이죠. 네, 페스트, 한센, 나병, 콜레라, 매독 이런 게 특히나 대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염병이 대유행함에 따라서 질병 발생 학설로 뭐가 나오게 됐냐면 전염설이 나왔어요. 전염설. 여러분들 전염설이라고도 하고 접촉설이라고도 하고 감염설이라고 들읍니다. 사람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된다 이런 학설인데, 이게 보건사회 발전 중에서도 어떤 사회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냐면,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제도라던가 검역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 전염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와서 검역소나 격리시설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그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중세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여명 확립기, 이 시기에는 우리가 레베녹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했거든요. 현미경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눈에는 볼 수 없었던 미생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 미생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미생물설이다 또는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설이다 또는 세균이라는 게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병인설이다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요 미생물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미생물설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죠? 이게 세균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균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세균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방 백신이 우리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학설이 요 미생물설이에요. 세균설에 의해서 우리 예방의학이 발전되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가 많은 미생물이 세균이 발견되면서 특히 많은 백신들이 개발된 게 요 황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명기 황립기는 우리가 미생물설에 의해서 예방 백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요 황립기 때는 우리가 많은 예방 접종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확립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명기 황립기 때는 미생물설과 관련돼 있으면서 요거는 우리가 예방 백신, 즉 예방의학인 거죠. 예방의학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방 백신이 개발되니까 이제 어렸을 때 감염병으로 사망했던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평균 수명이 길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감염병보다는 사망의 원인이 암이라던가 만성태행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기에 와서는 만성태행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이걸로 설명이 어려워진 거예요. 세균설, 미생물설 이거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발생되는 데는 꼭 세균 하나, 즉 병인 하나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병인 환경 숙주에 의해서 발생되더라. 즉 다인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인설. 그러면 이 다인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인, 환경, 숙주, 그죠? 우리가 세균 같은 병인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던가 숙주, 인간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돼서 질병이 발생되더라. 이런 학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방의학이 급발전했다면 이 다인설에 의해서는 예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숙주의 생활습관도 바꿔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 보건사업의 범위가 아주 광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인설은 보건사업의 범위가 포괄화되는데 그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 학설로 우리가 쭉 나열하자면 장기설, 전염설, 접촉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균설, 다인설 이렇게 발전해왔고요. 우리가 장기설은 환경보건사업, 전염설은 전염병 관리사업들, 세균설은 예방의학, 다인설은 보건사업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데 그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 역사를 질병 발생 학설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보건의 역사를 뭐로도 분류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우리 규제 보시면은 현대기라고 그래서 보건의 역사를 우리가 현대에만 따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보건기 이렇게 얘기해서 현대의 보건의 역사를 따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분류하자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장기설기. 여러분들 원래 장기설이라는 것이 고대 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대 때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이때만 적용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도 꼭 쭉 존재하는 거예요. 전염설이 중세 때 나왔다고 여기에만 존재하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설도 지금도 있고 모든 질병 발생 학설이 다 사용됩니다. 되는데 오늘날 와서는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다인설. 우리 현대보건기 구분할 때 이런 학설 중에서도 장기설이 지배적이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1850년부터 1880년까지 장기설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를 장기설기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위주로 관리했던 시기, 감염병 위주로 관리하던 시기를 우리가 질병 관리기라고 합니다. 관리기. 그래서 우리가 질병 관리기는 1880년부터 192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제공하되 공공보건기관 중심으로 제공했던 시기를 우리가 자원활용기, 그러니까 자원 중에서도 공공조직 자원을 주로 활용하던 시기예요. 자원활용기라고 합니다. 자원활용기. 그래서 1920년부터 1960년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활용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렇게 올라가서 사회적 정비기라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의료보장이라는 사회제도가 정비된 시기예요.
의료보장. 모든 사람들이 건강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보장이 정비된 시기를 얘기하는데 1960년부터 1975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1975년도 이후부터는 서양에서는 만성통성 질환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1975년도 이후부터를 건강증진기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건강증진기 1975년도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 역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역사. 예. 로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역사는 일단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역사회라던가 또 간호관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 중세, 근대 중에서 근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대 조선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재생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서민의료를 담당했던 이 재생원에서 부녀자의 질병 치료를 맡을 수 있도록 의녀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실시했어요. 그래서 의녀제도가 실시됐다. 요거 알아두시고 말기로 가면서 우리 조선 말기로 가면서 서양의학이 도입이 됐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서양의학이 도입이 됐고요. 예, 도입됐고 서양병원, 강혜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요 근대보건기 조선시기에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현대로 오면서 1910년에서 45년 즉 우리가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요 시대에는 보건에 가는 것을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경찰이 경찰행정뿐만이 아니라 보건행정을 같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행정에서 우리 보건행정을 담당했다더라는 거고,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니까, 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조사했더니, 33.6세라고 그러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33.6세. 그래서, 이때가, 1930년대쯤이 30대였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40년대쯤에는 40 몇 세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해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40 몇 세였고, 50년대가 50 몇 세.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잖아요. 눈부시게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돼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았죠, 그죠?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왕이 특별히 단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해방에서 1945년도 우리가 해방에서는 3년 동안 미군이 정치를 했잖아요. 요 시기에 보건후생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정치를 위해서 위한 조직 중에서 보건후생부가 있었고, 요 보건후생부가 우리가 보건행정에 관한 것 중에서도 간호행정에 관한 부서가 가장 폭넓게 실시됐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우리나라에서 간호행정, 공공조직에서 우리 행정이라는 용어는 공공조직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공공에서 간호와 관련된 행정을 가장 폭넓게 실시했던 것이 요 미군정식이에요. 예, 미군정식이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면서 오히려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축소됐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로는 정부 부처에 어디도 간호행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거든요. 우리가 미군정식에 가장 폭넓게 실시됐고, 해방 후에 축소가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간호행정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6년도에 우리가 보건소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이게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보건소법이 최초로 제정이 됐고요. 우리 교재에 56년도 보건소법 제정 이후에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수행됐다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교재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6년도 보건소법이 제정됐을 때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하고 미군정 시기, 그다음에 보건소법이 제정됐을 때 이 당시에는 감염병 위주로 관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위주로 우리가 관리가 되다가 거기에 어디다가 조금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건소법 개정이 1962년도입니다. 62년도 우리의 개정, 보건소법 개정, 보건소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우리 규제에 들어가 있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합관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인 보건소 사업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56년도 최초의 보건소법이 제정됐을 때는 우리 감염병 위주로 관리하다가 62년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62년도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50년대에는 감염병 위주로 보건사업을 실시했고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감염병 관리 이외에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60년대에 보건소 사업의 중점 사업은 60년대 채택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이에요. 그래서 50년대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게 아니라 62년도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62년도라고 하시고, 모자보건 가족계획 감염병 관리 이런 사업들이 실시됐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70년대 와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강제의료보험이 실시가 됐거든요. 이게 실시되면서 의료보험이 실시되니까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즉 치료 서비스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뿐만이 아니라 치료사업을 추가했어요. 보건소에서도 치료사업을 추가해서 포괄적 보건의료사업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사업까지 포괄해서 실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농특법, 농어촌 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료소에 보건진료원 배치했고,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보건의료, 간단한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앞에 1차라는 말을 붙여요. 1차 보건의료가 시행됐다는 것. 그 다음에 90년대 와서 특히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고 건강증진법은 새롭게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사업에 건강증진 사업이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채택한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을 제공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시행됐는데, 지역보건법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실정에 맞게끔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도 시행하게 됐어요. 즉 지방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 더 거기 밑에다가 더 추가하시자면, 2000년대 와서, 여러분들 2000년대 와서 획기적인 변화가 2000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것이 시행됐다더라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전에는 의료보험법이었거든요. 의료보험은 의료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건강보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이제 급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저 급여가 좀 포괄화됐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8년도에 시행된 것이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보험이 실시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2008년도부터는 치료에 대해서만 이거는 서비스 치료라던가 건강검진 이런 거에 대해서 급여 들어가는 거고요. 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얘하고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치매라던가 중풍이라던가 이런 장기 요양 치료가 아니라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급여를 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까지 쭉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시대는 간단하게 전기에는 의료제도, 후기에는 서양 의학이라던가 또 서양병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것. 간혹 가다가 문제가
우리나라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나온다면은 뭐 중심으로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해방 후부터가 나올 거예요. 해방 후에 그 미군정 시기에 보건행정 또 간호행정이 가장 폭넓게 실시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가 56년도에서 보건수법이 최초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의 업무의 발전사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50년대에는 감염병 관리가 위주였고요.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추가됐기 때문에 60년대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사업이 주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0년대 오면서 의료보험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사업에 치료 사업이 더 추가됐다. 포괄적 보건의료가 시행됐다는 것. 그다음에 80년도에 농특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보건소 밑에 두고 있는 하부 조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가 설립되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해서 1차 보건의료가 시행됐고 80년대 중점사업이 1차 보건의료, 90년대 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지역보건법을 바뀌고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보건사업의 중점사업이 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을 바뀌면서 지방화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 네, 2000년대 와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보험 적용됐죠. 그죠? 건강검진 실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의료보험 조합들이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통합됐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에 와서는 노인장기 요양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급여가 실시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 발전사에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어떤 사업이 중점 사업이었겠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 역사를 사실 우리가 네다섯 페이지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만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서양의 역사는 우리가 분류 위주로 역사를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보건소법이 제정된 이유를 우리가 정리 요약 이런 식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 역사, 지금까지는 이제 보건의 역사를 본 거라면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는 조금 쉬었다가 3강에서 들어가도록 하죠.